은퇴 후 장고, 남과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이 말, 솔직히 많은 사람이 속으로는 이미 몇 번쯤 되뇌어 본 문장일 겁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원래는 자유나 여유 같은 단어가 먼저 따라와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오히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친구의 재산이 떠오르고 뉴스에서 본 누군가의 노후 자금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칩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이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따라붙습니다. 사실 비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교가 의지가 아니라 반사작용처럼 튀어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거나 멈추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가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 남의 기준이 자꾸 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잔고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걸 왜 남과 비교하게 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은퇴 후 더 비교하게 될까? 현역 시절에는 비교 대상이 다양했습니다. 직장, 직급, 성과, 인간관계 비교의 기준이 분산되어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상황이 단순해집니다. 얼마를 모았는가, 얼마를 쓰고 사는가가 거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교는 훨씬 직관적이고 동시에 훨씬 잔인해집니다. 누구는 월 300만 원 연금이 나온다더라. 누구는 건물 하나로 생활비 걱정 없다더라. 누구는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산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내 삶이 갑자기 평가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결과가 아니라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잔고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얼마를 모아야 충분한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가? 같은 5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는 10년을 살고 누구는 25년을 삽니다. 차이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지출 구조와 삶의 방식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례 1. 나는 부족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어씨는 늘 불안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임대 수익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연금이 훨씬 많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본인은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금이 전부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본인의 월 생활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았고 큰 부채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소비 습관이 안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적게 가진 게 아니라 내 삶에 맞게 충분히 가진 사람이었구나. 비교를 멈춘 순간 불안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례 2. 많이 모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이유. B씨는 은퇴 전부터 철저히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산도 충분했고 주변에서도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비교 기준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0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20억은 있어야 안정적이다로 바뀌고 결국에는 남들보다 적으면 불안하다로 변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비교의 끝이 없다는 구조였습니다. 사례 3. 잔고보다 중요한 건 관계와 역할이었습니다. C씨는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히 하며 지냈습니다. 작은 강의를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죠. 어느 날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여유로워 보이냐? C씨의 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돈 말고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많거든. 그에게 잔고는 삶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비교에서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인 관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교하지 말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 기준을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바꾸기. 월 생활비,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예상 수명과 자금 흐름. 이렇게 구조를 이해하면 남과 비교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2.
부족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기. 지금 가진 돈이 많은지 적은지보다 이 방식으로 20년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3. 돈 외의 자산을 인정하기. 건강, 인간관계, 시간 활용 능력, 경험. 이런 것들도 은퇴 후에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결국 은퇴는 비교의 게임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삶은 누군가와 경쟁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다른 설계도를 가진 삶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의 설계도를 들여다보면서 내 집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설계가 다르면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리고 그걸 지금의 자원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시작하면 비교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더 이상 삶을 흔드는 기준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은퇴 후 장고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비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여유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얼마를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유지하는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비교에 흔들리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잘못된 습관이 아니라 기본 기능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타인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내가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아는 것이 곧 생존과 직결됐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기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과하게 작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비교 기능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직장이라는 평가 기준이 사라지고 역할과 성취의 지표가 줄어들고 결국 돈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수렴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뇌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보다 많다 적다. 이건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빠른 판단입니다. 그리고 빠른 판단일수록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쾌락 적응 어다닉 애덕테이션입니다. 이 개념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에도 결국 익숙해진다는 것. 연봉이 올라가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해도 처음에는 만족감이 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태가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더 높은 수준을 원하게 되죠. 은퇴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이 목표였던 사람이 5억을 달성하면 안도감은 잠시 곧 이걸로 충분한가? 라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10억을 가진 사람도 요즘 물가를 보면 부족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가진 작동 방식입니다. 즉, 충분한 금액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어렵고 충분하다고 느끼는 상태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불안을 줄이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자산 규모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1. 예측 가능성 프리딕터빌리티. 사람은 미래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예측 가능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수입, 대략적인 지출 패턴, 예상 가능한 의료비. 이런 것들이 확보되면 총 자산이 조금 부족해도 심리적 안정감은 크게 올라갑니다. 2. 통제감 센스 오브 컨트롤. 행동경제학에서는 사람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는가 보다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같은 200만 원의 생활비라도 누군가는 쓸 수 있는 범위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제약이라고 느낍니다. 이 차이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갈라놓습니다. 3. 사회적 연결 소셜 커넥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회적 고립을 물리적 위험과 유사하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면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을 돈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실제로는 외로움이나 역할 상실에서 오는 불안인데 겉으로는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쯤 되면 방향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단순히 돈을 더 모으는 전략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접근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1. 총액에서 흐름으로 사고를 전환하기. 잔고는 정적인 숫자입니다. 하지만 삶은 동적인 흐름입니다. 월별 현금 흐름, 예상 지출 곡선, 비상 상황 대응력. 이걸 이해하면 숫자 하나에 흔들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2. 비교의 기준을 외부에서 내부로 옮기기. 남과 비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기준을 계속 외부에 두면 끝이 없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더 현실적입니다. 작년에 나보다 안정적인가? 내가 원하는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지금의 소비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이건 비교가 아니라 점검에 가깝습니다. 3. 뇌의 착각을 인지하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불안이 반드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 본능, 쾌락 적응, 통제감 착각.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면 실제보다 더 부족하게 느끼는 인지 왜곡이 생깁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감정과 현실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은퇴 후 안정감은 설계해석의 결과입니다. 같은 자산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평온하게 살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차이는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한 재무 계획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인지적 설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부족해서 불안한 걸까? 아니면 비교해서 불안한 걸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정리된 셈입니다.